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라오병원의 정지훈 병원장입니다. 네, 제 전공은 척추고요. 오늘 이제 여기 서초구청에서 마련한 건강한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척추라는 주제로 오늘 이렇게 제가 횟수로는 3번째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론을 펴는 건 2번째 날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건강한 척추라는 주제 중에 경추, 목에 관련되어 있는 디스크와 이 질병이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가 이 질병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우리가 병원을 한번 찾아가면 병원에서는 도대체 나한테 어떤 진료를 하는지, 그 선생님은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하고 나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게 저희 병원은 평촌에 있고요. 정형외과 전문 병원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경추라고 하는 목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경추는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형을 들면 사실은 촬영하시는 분이 어렵겠지만 일단 그래도 중간중간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추는 머리와 흉추 뼈를 연결하는 사이에 있는 뼈고요. 통상적으로 7개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 1번에서 7번까지 있고, 경추의 1번하고 2번은 다른 뼈들과 좀 다르게 생겼어요. 나머지 3번에서 7번까지는 비슷한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뼈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긴 걸 그냥 다르게 이해하시면 되지, 그걸 뭐 너무 자세히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숙이는 움직임, 뒤로 젖히는 움직임, 옆쪽으로 틀고 반대쪽으로 틀고 좀 회전하는 로테이션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7개의 경추뼈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경추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라고 하는 조직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스크는 질병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어떤 특별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기 쉽게 하려고, 요거는 허리뼈 모양이긴 한데 움직이는 모형을 좀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아서, 뼈하고 뼈 사이에 존재하는 이렇게 조직 이름을 디스크라고 하고, 이 디스크라고 하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목뼈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뼈의 가운데 신경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 신경이 굉장히 약하고 부드러운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경추뼈가 존재하죠. 목에 있는 신경은 우리가 중추신경이라고 그래서 손상되면 연구손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끔 TV에 이렇게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을 다쳐서 하반신 불구가 됐다, 뭐 소대변 장애가 생긴다, 숨 쉬는 게 어려워서 조금 사망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런 뉴스가 가끔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오토바이 사고 같은 경우 이렇게 헬멧만 쓰고 사고가 크게 났을 때 목이 과하게 신전돼서 꺾이거나 많이 굽혀져서 굴곡돼서 꺾여서 손상받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 척추뼈하고 신경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원칙적으로 우리 머리에 있는 뇌 조직에 있는 연결된 조직이 몸속의 모든 근육과 이런 조직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손, 발,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움직이는 동작들을 관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경추뼈가 하고 있다. 그 흉추, 요추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신경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에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라고 하는 조직이 이게 정상 모양입니다. 정상 모양이라고 하면 이렇게 안에 수핵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그 바깥쪽에 섬유륜이라고 하는 이렇게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수핵과 섬유륜을 합쳐서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이라고 하는 조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조직의 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뼈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움직이거나 활동할 때 가동 분절,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좀 쉽게 설명하려고 이게 어떤 식의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자동차 타이어 오래 쓰시면 타이어가 시간 지나면 다 닳잖아요. 사람에 있는 이 디스크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닳는 조직이에요. 타이어는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 조직은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문제가 생겨서 외과적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우리가 타이어를 바꾸듯이 손상을 거의 안 주면서 바꿀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다 다르면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뭘까요? 안에 수액이라고 하는 조직이 다 닳아서 없어져요. 섬유륜도 다 망가져서 이렇게 눌러붙어요. 그런데 그 조직이 이렇게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 좁아져요. 그래서 퇴행성 디스크가 진행되면 실제로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지 않아도 팔,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척추뼈를 구성하고 있는 7가지 뼈 사이에서 일어나는 병을 경추질환이라고 부르고 그 경추질환 중에서 오늘 특히 목의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 몸의 전체적인 골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뒷면으로 보는 거, 측면에서 보는 거, 후면에서 본 모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앞뒷면으로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긴 뼈들의 연속으로 보이잖아요. 목에 7개의 뼈, 등에 12개의 뼈, 그 다음에 허리에 5개의 뼈, 그리고 골반이랑 연결되는 천추라고 하는 또 뼈가 있는데 이 천추에 있는 뼈 5가지는 사실은 이렇게 목, 등, 허리처럼 디스크로 구별되어 있지 않고 이게 퇴화된 조직이라 한 덩어리로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천추 밑에 우리가 가끔 꼬리뼈 이렇게 이야기하는 쬐그만한 뼈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계시는 분들 다 우리 여성분들이실 것 같으니까 우리 개 바다에 이렇게 사는 개 사시면 게딱지를 까시잖아요. 게딱지 깔 때 이렇게 끝에 쬐그만하게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삼각형 모양처럼 있는 거 있죠. 그것처럼 꼬리뼈에 있는 밑에 달려 있는 미추가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움직임은 없는데 어릴 때 조금 다쳐서 꺾여 있는 경우도 꽤 많고 조금 다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다친다고 문제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추의 일반적인 모형을 오른쪽에 표시해 놨는데요. 이제 경추뼈의 바디라고 하는 추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뒤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있고 그 관을 이렇게 좀 잘 유지하려고 관절면이 존재하고 그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에 뚜껑뼈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면 추체가 있고 신경이 지나가는 관을 만드는데 그 관 옆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절이 있고 뒤에 신경을 덮고 있는 후궁이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모형을 얼마만큼 유지하고 디스크가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가 사실은
이제 노년, 중년 이후의 노년에 얼마만큼 이 사람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걸 추간판 탈출증 병이라고 하느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림대로입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실제로 신경이 지나가는 바로 뒤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옆으로도 튀어나올 수도 있고 해서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가지신경을 누르게 되면 목뼈에서 각각의 상지, 오른쪽 상지 팔, 왼쪽 상지 팔로 나가게 되는 그 신경을 문제를 주게 되면 그걸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르고, 그게 추간판의 원인이 아니라 신경 지나가는 길이 뭔가 좁아져서 생긴 원인이라면 그걸 척추관 협착증, 특히 경추 추간 공간 협착증 뭐 이런 식으로 지칭하게 됩니다. 그 병에 따라서 질병명이 다 달라지는데 원인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원인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울한 이야기지만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자기 조직을 소모하면서 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 노화가 기본적인 원인이고요. 특히 목의 급격한 과신전, 뒤쪽으로 갑자기 제쳐지는 동작에 의해서 손상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신전에 의한 손상보다는 기본적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병변이 생기는 걸 원인으로 삼는 게 더 올바른 해석입니다. 증상은 목에서 상지로 연결하는 신경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팔이 저릴 수도 있고 특정 부위의 감각이 둔화될 수도 있고 통증이나 이런 감각 저림이 때문에 나이트 페인이라고 해서 밤에 주무시기가 어려운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특정 부위가 우리 글러브 낀 것 같이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완전히 어둔하고 이렇게 좀 먹먹한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때 이걸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환자를 만나게 되면 의사가 이 사람이 표현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잘 짚어야 돼요. 그걸 병력 청취, 좀 이따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릴 건데 그 병력 청취를 잘 해서 이 사람이 자기 경험상 어떤 병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추정하고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하는 병력 청취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 저희가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본인이 직접 가실 수도 있고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대화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바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왔고, 일단 통증의 위치, 어느 부분이 그런지, 발생 시기는 어땠는지, 과거에 좀 다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외상이 없이 그냥 직업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증상이 있는 건지, 예전에도 그랬는지, 그리고 증상의 변화 양상이 어떤지, 강도는 변화가 있는지, 증상이 생긴다면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갑자기 생겼는지, 서서히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요. 통증의 양상, 퍼져나가는 양상이 팔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이라면 상지의 뒤쪽인지 앞쪽인지, 앞쪽이라면 그게 팔꿈치의 위쪽인지 팔꿈치의 아래쪽인지, 손목의 위쪽인지 손목의 아래쪽인지를 구분합니다. 그게 각각의 신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반인들이 판단할 수는 없고 그걸 이제 의료진한테 맡기게 돼요. 그리고 힘의 근력이 떨어지는지, 떨어지면 어디가 떨어지는지, 근력이 떨어지는 동시에 감각은 떨어지는지, 걸으실 때 보행은 불편하지 않은지,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증상을 했을 때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증상에 악화가 생기는지 아닌지, 그리고 동반되는 증상이 열을 동반하는지, 최근에 체중 감소가 있었는지,
소대변을 보기가 어려운지 아니면 관절통이 같이 있는지 등을 묻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병력 청취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제도 안에서 이런 과정을 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 계시는 의료진들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하시니까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런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고 아, 의사 선생님이 이런 거를 왜 묻는구나 라는 것을 좀 한번 본인이 생각하신다면 더 좋은 진료를 사실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병력 청취가 되고 나면 병원에서 선생님이 직접 검사를 한번 하게 됩니다. 이 검사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진, 그 다음에 만져보는 촉진, 그 다음에 운동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경학적 진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사람의 걸음걸이가 괜찮은지, 앉아있는 자세가 똑바른지, 어느 특별한 균형 감각에 떨어져서 기우는지, 그리고 만져서는 누르는 부분에 통증이 있는 건지, 아니면 누르는 거랑 관련 없이 통증이 있는 건지, 발열 증상이 있는지, 혈액순환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라는 걸 촉진하게 되고, 척추 운동평가는 정상 범위 안에서 관절 운동이 생기고 있는지, 아파서 관절 움직임이 줄어 있는지, 회전 아니면 굴곡, 신전이 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신경학적 진찰 굉장히 중요한데 추간판 탈출증이나 목의 경추 신경 증상에 있어서는 신경학적 진찰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팔의 감각이 어느 부분이 정상인지, 나빠진 부분은 어딘지, 근력의 힘이 차이가 있는지, 반대쪽 정상 부위하고 증상이 있는 쪽에 차이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세히 봐야 되고, 이게 이제 심부 반응 검사라고 그래서 DTR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이런 그 어떤 외부 자극을 줬을 때 그 반응, 리플렉스라고 하는 몸의 정상적인 반응이 이상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학적 검사에서 목에서 되게 중요한, 특히 디스크와 관련돼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뭐 이렇게 shoulder abduction test라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사진처럼 팔을 뒤로 이렇게 젖혀서 팔을 들어 올렸을 때 내가 팔로 내려가는 증상이 조금 개선되거나 덜 아플 때, 팔을 내리고 있을 때는 너무 아픈데 팔을 들어 올렸더니 훨씬 편해요 라고 하면 경추 디스크의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스펄링 테스트라고 해서 목을 한쪽으로 돌렸을 때 동측에 같은 방향 쪽으로 신경 증상을 유발하면 그쪽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졌다고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액시얼 컴프레션 테스트라고 해서 목을 수직으로 눌렀을 때 팔에 방사통이 오는 경우도 신경 증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맨 마지막에 러미트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고개를 앞쪽으로 많이 숙였을 때 양쪽 팔과 다리 쪽으로 전기통 하듯이 방사통이 쫙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중심성 신경 지나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잡하게도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걸 대부분의 병원이 다 하긴 하겠죠. 신경 분절을 확인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 하지 않고 그때그때 전문의가 이 사람의 증상을 캐치해서 몇 번 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추정하고 간략화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5번, 6번, 7번, 8번, 흉추 1번, 2번 신경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감각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힘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신경을 유추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추가 되면 그 다음에는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상 검사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각각의 신경의 근력 검사를 합니다. 실제로 힘이 떨어져 있는 게 우리가 델토이드라고 하는 상지의 상부 근육, 우리가 옆으로 들어올리는 근육인데 이런 근육이 힘에 떨어져 있는지, 바이셉스라고 해서 이두근이 떨어져 있는지, 뒤로 펴는 삼두근이 떨어져 있는지, 손목을 들어올리는 힘이 떨어져 있는지, 손목을 굽히는 힘이 떨어져 있는지, 손가락을 벌리는 힘이 떨어져 있는지, 모으는 힘이 떨어져 있는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힘이 떨어지는 건지 굽히는 힘이 떨어지는지를 각각 확인하게 됩니다. 그 각각의 신경이 다 다른 신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근력 확인을 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이분이 지금 현재 뭐 경추의 몇 번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증상이 그냥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증상인지 아닌지를 전문의가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검사를 시작합니다. 그 검사가 방사선 학적 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에 이제 이렇게 먼저 보이는 게 우리가 DR이라고 하는 디지털 레디올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사진 찍으러 가면 이렇게 판 같은 데 찍어서 영상을 이렇게 좀 우리가 카메라에 필름을 우리가 사진으로 얻듯이 그런 식으로 얻었는데 지금은 그 다 디지털라이제이션 돼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으면 바로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그래서 보통 DR이라고 하는 장비로 찍게 되면 영상을 얻는 데까지 최종적으로 보통 한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이게 이제 좀 좋은 사양의 CT입니다. 컴퓨터로 그래픽을 얻어서 그걸 이제 조합을 해서 만드는 건데 CT라는 영상도 방사선으로 찍는 영상이에요. 엑스레이랑 CT는 이제 같은 방사선으로 찍는 건데 대신 이제 그 방사선의 영상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그 영상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플레인 엑스레이라고 하는 아까 DR이라고 하는 찍는 이런 엑스레이는 기본 검사 중에 속해요. 그래서 뼈의 정렬 상태나 크게 변화가 있는 부분을 유추할 수 있고 CT라는 검사는 정형외과 질환, 특히 척추에서 찍는 CT는 디스크의 간격이 좁아져 있거나 그 좁아진 원인이 노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금 초반에 할 수 있는 검사이거나 아니면 뼈가 조금 손상된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압박골절이 생겼을 때 엑스레이로는 좀 애매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 CT를 찍기도 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이제 장비가 MRI라는 장비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은 이제 기본적으로 MRI의 이 그레이드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서 뭐 한 20년 전에는 우리가 0.5 테슬라 뭐 그 정도의 그레이드로 사실은 사진을 찍는 경우 병원도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특히 정형외과 관련 병원에서 찍는 MRI는 1.5 테슬라 그레이드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의 그레이드가 높을수록 MRI 질은 더 높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형외과적 질환에 있어서 MRI는 1.5 테슬라에서 한 3.0 테슬라까지면 충분하다고 돼 있고 현재 이제 제일 높은 그레이드가 3.0 테슬라 정도 그레이드에 와 있어요. 이제 MRI는 그 그레이드가 높으면 MRI 그 기계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정말 상상 초월로 상승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1.5 테슬라 정도 되는 그레이드를 가지고 있는 MRI라면 정형외과적 질환을 보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또 MRI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촬영을 한다는 거는 물론 좋은 아주 기능이 훌륭하고 새로운 장비면 가능한데 사실은 시간 대비 이미지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조금 너무 짧은 시간에 찍는 MRI는 조금 이상한 겁니다. 이미지 숫자가 적거나 아니면 그 자르는 간격이 너무 넓은 거예요. MRI를 찍는 건 연부 조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경이나 디스크나 근육이나 인대 뭐 이런 것들을 잘 보려고 찍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좋은 간격은 슬라이스 간격이 2.5mm에서 2mm 정도, 조금 넓다면 3mm 정도 내외에서 촬영을 하는 게 사실은 좋고요. 이미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좋아요. 이렇게 진단이 되면 이제 치료를 조금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은 제가 일반적인 치료부터 외과적인 치료까지 그냥 이렇게 좀 쭉 시리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병원 가서 먹는 약,
초기에 있어서 심하지 않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추 질환이면 먹는 약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약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거나 나 또 약 먹으래?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환자들이 병원을 너무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은 이게 자기 지정 의사한테 가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이 전문 의약품을 처방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과정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을 조금 불편할 때 전문 의약품을 일찍 처방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시는 약이 보통 이제 관절 증상에서는 진통소염제를 드시고 보통 척추 증상에 있을 때도 진통소염제를 먹긴 하지만 근이완제나 신경약을 같이 복용하시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건 해열 진통제고 어떤 건 소염 진통제인데 해열 진통제는 뭐고 소염 진통제는 뭐냐? 그게 대부분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해열 진통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열을 좀 내리는 기능을 포함하는데 진통 효과도 있는 우리가 보통 타이레놀, 그 브루펜 이런 거 부르는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초기에 그런 비교적 오래됐고 안전한 약들이고요. 소염 진통제, 뭐 아세클로페낙 계열의 소염 진통제, 그 다음에 뭐 멜록시캄 계열의 소염 진통제, 그 다음에 셀라콕시 계열의 진통 소염제, 그다음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나프록센 계열의 진통 소염제, 뭐 이런 식으로 이 소염 진통제는 지금 뭐 5세대, 6세대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몸에 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는 관절 주변에 화학적 반응이 생기는 걸 억제해요. 그거 이제 병원에 가면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균에 의한 염증이 아니고요. 몸 안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반응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도 줄여드는 거예요. 통증은 왜 생기냐? 통증도 역시 화학 물질 때문에 생기는 신호 전달체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머리로 전달해서 머릿속에서 그걸 통증이라고 느끼고 자기가 느끼도록 감각기관에 그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 과정인데 그런 통증 과정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걸 머리에 가는 과정에서 차단할 수도 있고 몸 안에서 화학적 반응이 생기는 걸 억제할 수도 있고 그런 진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구용 약물 복용하는 게 굉장히 초반에는 중요하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이런 진통제를 복용하려면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냐? 이렇게 좀 진통제를 복용하면서도 처음에 증상이 생겼을 때 뭐 규칙적이고 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좀 쉬는 게 좋고 가벼운 운동. 여기서는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근데 증상이 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건 잘못된 처방이에요.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식사를 좀 충분히 병행해 주시는 게 경구 약물 때문에 생기는 위 부작용을 좀 억제할 수 있고 이게 약이 들어가면 이 약 때문에 위산이랑의 역할 때문에 위에 부작용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이 위의 부작용을 좀 줄여줄 때 스스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아픈 것 자체로도 몸에 스트레스가 증가해요. 그런데 약 때문에도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스스로 좀 스트레스를 좀 낮출 수 있는 방향을 노력하셔야 되고 특히 좀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녹차, 초콜릿, 그다음에 뭐 탄산음료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고 술, 담배를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는 주된 주제인 이 디스크는 혈관이 없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흡연에 직접 노출하시거나 본인이 흡연을 하시거나 옆에서 흡연 때문에 간접적인 흡연에 노출되더라도 디스크에는 좀 악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집안에서나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뭐 흡연을 하지 않고 있기도 하지만 근데 척추를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면 이렇게 금연을 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하고 제가 수술을 하게 되면 꼭 환자분 퇴원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현재 디스크가 더 나빠지지 않으시려면 금연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한 걷기 운동 같은 거는 꾸준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저희가 병원 가면 일반적으로 좀 따뜻한 찜질
그다음에 우리 적외선 램프 가지고 해주는 거, 그다음에 좀 ICT나 뭐 초음파로 하는 물리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초반에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약 먹고 물리치료해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까운 정형외과 가셔서 진료 보시고 약 한 1, 2주 먹고 물리치료 하시면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퇴행성 변화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 중간에 일회성으로 반복되는 증상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도의 스텝으로 다 해결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겁을 내지 마시고 처음부터 과도한 검사를 하실 필요도 없고 내가 좀 쉬면서 약 먹고 물리치료 해보고 그래도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조금 더 전문가를 찾아가서 내가 검사가 필요한지를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보통 찾아오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장비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데 병변이 좀 밝혀져 있고 밝혀진 병변이 일반적으로 약 먹고 물리치료를 해서는 조금 어려운 경우에 보통 이렇게 경추 경막의 신경치료라고 해서 목의 신경에다가 직접 주사를 해요. 주사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목의 경추 신경을 선택적으로 딱 지정해서 신경치료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경막의 신경치료인데 선택적 신경차단술 아니면 경막의 선택적 신경치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특정 신경을 딱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이 목 뒤에 이 후궁이라고 하는 제가 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후궁 뼈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그 중추신경계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왜 먹는 약도 있다고 하는데 약을 강하게 쓰면 되지 주사를 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이런 증상,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건 특정 신경이 이렇게 스웰링, 붓는 거거든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붓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는 건데 먹는 약으로 빨리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신경 붓기가 빨리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약을 충분히 먹고 물리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 그 신경에 선택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을 해주면 신경에 붙는 거를 단기간에 확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사실은 일부에서는 수술할 만한 환자도 수술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겁내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뭐 이걸 익숙하게 하는 사람한테 한다면 그게 걱정을 많이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유일한 흠이 아주 당뇨가 심각하거나 혈관 질환이 있거나 뭐 이러시다면 이게 이제 실제로 감염 위험성을 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의료진이랑 잘 살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치료를 하고 나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고 가셔서 이거 샤워도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통 치료하시면 한 6시간 반나절 정도 지나고 나서 가벼운 샤워 하셔도 되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것만 좀 억제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건 한 2, 3일 정도 있다가 들어가는 걸 권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수술적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이제 잡는데 보통 신경 증상이 생기고 적극적으로 3개월 정도 치료했는데 증상의 호전이 전혀 없을 때, 증상이 더 나빠질 때, 신경학적 마비가 있거나 감각이 떨어질 때를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신경치료해서 전체 60-70% 환자는 좋아지고요. 일반적으로 경추는 수술하는 환자의 확률이 경추 디스크 때문에는 한 15%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신경 지나가는 길이 다른 원인으로 좁아졌다거나 너무 좁아져서 척수증이라고 해서 마비가 온다거나 다리가 뭐 못 걷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다른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적응증을 크게 이제 나눠서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했는데 반응하지 않거나 신경학적 증상이라서 감각이 떨어지거나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진행하거나, 방사통이라고 해서 통증이 아주 지속적인 경우, 그 다음에 나이트 페인이라고 해서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외과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데, 정상 부분을 건드리고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과적으로 얻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데 잃는 부분이 생겨요. 건드리지도 않아도 돼야 될 조직을 건드리고 들어가야만 그 병변이 있는 부분을 수술할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하면 얻는 것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잃는 부분이 생겨요. 제가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환자의 필요, 본인의 절실함이 있어야 돼. 근데 이 경추 증상은 일단 생기면 환자가 잘 못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꼭 해야 되는데, 저는 지낼만 한데 완벽한 걸 원해서 꼭 수술해야겠어요, 이런 사람은 보통 이제 수술 결과에 만족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제 좀 신경학적으로 예민한 분들도 있어요. 난 이렇게 잔잔하게 오는 통증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수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료진이랑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향후의 결과에 대해서 충분한 상의가 돼야지만 본인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수술도 의미 있는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이제 목 앞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목 뒤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목 앞쪽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는 디스크를 다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일부 정상적인 디스크는 그대로 두고 문제가 되는 디스크만 싹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전방 추체관 디스크 제거 및 유합 수술, 그래서 이제 뭐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이라고 하는 약제로 ACDF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수술법이고 비교적 안전한 수술법이고, 나이가 드셔서 목의 퇴행성 변화가 이미 진행된 환자라면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일반적인 수술법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술법은 사실은 인공 디스크예요. 병원에서 대부분 그렇게 권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술법은 전방 추체관 디스크 제거 및 유합 수술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인공 디스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근데 인공 디스크를 하려면 주변 조직의 변화가 일단 없는 게 좋고요. 충분한 상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인공 디스크가 수술을 했을 때 좋지 않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방 추체관 제거 및 유합 수술을 하고 나면 그 마디에서 생기는 문제는 거의 완벽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인공 디스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움직이는 관절을 남겨놓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사람한테 하는 게 많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조금 잘 설명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목뼈 앞쪽에 있는 구조물들입니다. 목뼈 앞쪽에는 우리가 이제 숨을 쉬는 기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부 바로 밑에 기도가 이제 저렇게 존재하고, 그 기도 뒤에 있는 조직이 식도입니다. 그 식도 뒤에 목뼈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목의 앞쪽으로 들어가서 목에 수술을 하려면 수술 과정 중에 저 기도와 식도가 안전하게 옮겨져야 돼요. 그래야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이 아주 스무스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가운데 있는 사진은 수술을 할 때 척추뼈를 노출시켜 놓은 사진입니다. 옆에 보시는 사진과 다르게 기도와 식도가 한쪽으로 밀려 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왼쪽 접근법을 사용해서 기도와 식도를 오른쪽으로 제칩니다. 이유는
이 recurrent laryngeal nerve라고 하는 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이 목에서 주행하는데 그 신경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성대가 움직이는 걸 조절하는 신경입니다. 근데 그게 오른쪽에서 좀 더 급격하게 꺾여요. 수술하는 대부분의 의사는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의 목에 오른쪽으로 수술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도 일부러 주로 왼쪽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서전의 초이스예요. 왜냐하면 recurrent laryngeal nerve라고 하는 신경이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수술하고 나서 우리 갑상선 같은 거 수술하시고 목이 신소리가 나시는 분이 있잖아요. 목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유는 그 후두를 이렇게 성대를 움직이게 하는 그 신경이 약간 좀 당겨져서 그런 거거든요. 끊어진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보통 6개월 안에 돌아오지만 일반적으로 문헌상 왼쪽 접근법을 사용하는 게 그 위험성을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 있지만 서전이 나는 오른쪽으로 집도하는 게 확실히 편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문헌상으로는 왼쪽 접근법을 선택하는 게 더 일반적인 선택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위험성, 일단 뼈까지 접근하지도 않았는데 위험성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식도가 이제 안전해야 되고 그 앞에 있는 기도도 안전해야 되고 그 식도하고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여러 조직도 안전해야 되고 이제 그 성대를 좀 관여하는 그런 신경도 안전하게 조절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뼈까지 갔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디스크를 제거하기 시작하거든요. 제거를 해서 그 제거된 디스크의 뒤쪽에 있는 신경이 완전히 노출되고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는 다 제거한 다음에 제거된 디스크 위치에 뼈를 삽입하는데 그 삽입하는 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케이지라고 하는 인공 뼈를 담는 통에다가 다른 사람의 뼈를 이식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증해 놓은 신체 뼈를 통째로 이식시킬 수도 있고 자기의 뼈를 장골이라고 하는 여기 엉덩이 관절이 있거든요. 그 뼈에서 뼈를 일부 떼서 이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뼈가 자기 뼈이면 더 잘 붙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자기 뼈를 떼서 삽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과정이 뼈를 떼는 시간도 수술 과정 중에 생기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마취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고 다른 사람의 뼈를 사용했을 때 결과가 굉장히 좋은 거로 돼 있어서 최근에 많은 수술은 알로그라프트라고 하는 실제로 다른 사람이 제공한 뼈를 수술할 때 사용하고 그 뼈를 기반으로 앞쪽에 안전하게 금속판을 대서 그 뼈가 잘 붙는 동안 주저앉지 않도록 하는 유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수술은 쉽게 생각할 수도 없고, 뭐 이제 환자와 의사의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친밀한 유대감, 그다음에 적절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거니까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보고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게 다양한 수술 방법으로 뭐 이렇게 뼈만 넣은 경우, 금속판만 된 경우, 한 마디 한 경우, 두 마디 한 경우, 그 다음에 좀 다른 기구를 사용한 경우 이런 정도의 수술을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과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한번 제가 이걸 방송을 지금 보시거나 저랑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첫 번째 사진, 이제 한 마디나 두 마디를 하는 수술은 사실은 출혈이 많거나 수술을 하고서 목이 많이 붓게 되는 현상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목에 아까 앞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식도하고 기도. 수술하고서 목 앞쪽이 부으면 삼키거나 숨을 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합병증의 일부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마디나 두 마디 정도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중환자실이 갖춰지지 않아도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마디나 네 마디 이상의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환자의 수술 후 위험성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중환자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세 마디나 네 마디 이상의 경추 수술을 해야 된다면 중환자실이 갖춰져 있는 병원에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수술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고 나서 이런 상태를 지켜보고 회복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팩터다 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제거하고 연결해서 굳히는 수술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디스크만 쏙 꺼내면 안 되냐 라고 하는 수술법이 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나왔어요.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특히 독일에서 이런 관련 논문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내시경으로 목의 디스크를 한쪽, 지금 병변이 있는 쪽으로 뚫고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나오는 경우에요. 술기상으로는 굉장히 쉬운 수술이지만 실제로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그 내시경의 시야가 뭐 사람에 따라 숙련도에 따라 좀 다르고 이 내시경이라고 하는 이 기구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술할 때 쓰는 현미경 같은 시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병원은 사실 이걸 시술이라고 설명하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엄연히 수술이고 전신 마취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수술이고 조금 약간 경피적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특히 경추 부분에 있어서는 허리라면 좀 다른데 좀 약간 리스크가 아직은 좀 있고 숙련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서 많이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사실은 여기 저기 자료에 넣은 건 이제 이런 수술을 혹시 어디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고 조금 더 안전한 경추란 건 수술 자체가 기본적으로 조금 위험성이 따르는 수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좀 수술이 크더라도 좀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조금 다 보면서 수술해도 위험성이 따르는 수술을 완벽하게 시야가 나오지 않는 수술법을 택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 이게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의 서전 초이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슷하다면 환자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고 좀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조직을 좀 덜 파괴하고 할 수 있는 수술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수술법이 나온 거기 때문에 또 워낙에 최근 트렌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덜 째고 덜 파괴하고 좀 조직을 좀 보호하려는. 근데 이제 좀 중요한 수술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례가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갑상선 암물 수술을 하는데 의사들은 과연 갑상선 암 자기 수술하는데
로봇 수술을 많이 할까? 절개하는 걸 선택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바로는 제 주변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경추 디스크가 있어서 수술을 만약에 제가 전문가인데 제가 수술을 받는다. 저는 내시경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유압 수술 받지. 아니면 인공 디스크를 하든지. 근데 하여튼 장단점이 있어요. 굉장히 조금 수술이 빨리 끝나고 아직 조직이 딱 들어가서 딱 저것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의사분한테 맡겨야죠. 이제 그런 경우라면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그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런 방법을 혹시 듣게 된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 디스크 치환 수술 오래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좀 발전된 지 많고 뭐 이미 2010년 이후에 미국 FDA에서 뭐 8개 이상에 대해서 승인을 한 수술이고 비유압 수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금속의 인공적인 조직물이 몸속에 삽입되는 거고 관절 범위가 유지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오래 지났을 때 그 관절의 움직임이 많이 살아있느냐 라는 의문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뭐 의사들마다 논쟁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뭐 딱 해야 되는 경우라면 해보는데 뭐 나이가 좀 있고 일을 좀 해야 되고 움직임이 많은 사람이라면 뭐 저는 사실은 솔직히 그렇게 권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각각의 기구마다 장단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걸 이해하기보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인공 디스크 전치환술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게 좋고 가장 일반적인 수술 방법은 인공 디스크가 아니라 아까 HDF라고 불렀던 전방 접근법을 사용한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유압 수술이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다 라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주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수술한 환자인데 저도 인공 디스크 수술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많지 않고 인공 디스크 수술이 비교적 간단해요. 오히려 전방 유압 수술보다 더 과정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제거하고 구조물을 끼워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점도 많아요. 뭐 빨리 회복도 가능하고 인접 분절에 가해지는 퇴행성 변화도 감소시킬 수 있고 운동 속도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좀 좋지 않은 단점이 저 인공 디스크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저걸 제거하려면 엄청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제거될 일을 만들 만한 환자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CDF라고 하는 수술법의 가장 좋은 장점은 그 분절에 대한 문제점을 거의 해결합니다. 근데 이건 저 관절에 삽입해 놓은 인공 디스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거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큰 팩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디스크가 터졌는데 뒤쪽 신경 쪽으로 딱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디스크를 앞쪽에서 건드리지 않고 목 뒤로 들어가서 우리가 열쇠 구멍처럼 키홀처럼 동그랗게 우리 옛날 창고에 이렇게 키홀이 동그랗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딱 구멍만 딱 내가지고 디스크를 쏙 꺼내면 어떨까? 라는 취지의 방법이 키홀 프라미노토미 앤 디섹토미라고 하는 수술 방법인데 아주 좋은 방법인데 수술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에서 저 경추의 신경근이라고 하는 신경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은 오 저렇게 하면 좋겠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아서 디스크를 많이 건드리지 않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좀 넓혀주면 증상이 많이 감소될 수 있을 만한 환자한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특히 경추 위쪽, 상부 경추 2번, 3번, 그 다음에 아예 아래쪽 하부 경추, 흉추 7번하고, 아니, 경추 7번하고 흉추 1번, 그런 쪽에는 이런 수술 방법을 주로 조금 사용하는데, 이게 좀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오히려. 뭐, 특별히 막 디스크를 왕창 제거하고 하는 수술도 아니지만, 타겟팅하기가 쉽지 않고, 수술을 할 때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는 서전의 입장에서는 경험이 조금 따라야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전체적으로 MISS, Minimal Invasive Spine Surgery라고 하는 최소 침습적 척추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의 장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에는 덜 째고 덜 망가뜨리고 빨리 회복시키려고 한다. 과거에 좀 빅 서전 앤 빅 인시전이라고 했거든요. 쫙 째고 넓게 보고 수술하는 걸 대단한 서전이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특히 저처럼 뭐 지금 50대 이제 요런 세대, 저보다 조금 아래 40대 한 중반, 그다음 50대 중후반 선생님들에서는 사실은 이제 MISS, Minimal Invasive Spine Surgery가 사실은 대세고, 가능한 한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 환자가 조금 더 생활을 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과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짧게 해서 합병증도 줄이고 감염률도 줄이고 수혈을 좀 하지 않도록 하는 수술 방법을 좀 택해 보려고 하고, 수술 상처가 좀 적게 나는 수술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근육이나 인대 주변 뼈 손실이 좀 적게 하고, 입원 기간을 좀 짧게 하면서 환자의 심리적인 부담도 좀 고민하며, 그 다음에 덜 건드려야 신경 주변에 유착이 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할 때 있어서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걸 만들었는데요. 이제 가능한 한 1시간이나 2시간마다는 좀 일어나서 좀 팔도 좀 사실은 움직이고, 우리가 이 견관절이라고 하는 어깨를 이렇게 좀 넓게 뒤쪽으로 펴는, 우리 흉추가 대부분 생활하다 보면 사람의 눈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손을 앞쪽으로만 쓰려고 그래요. 대부분 나이가 들면 어깨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말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등도 같이 구부러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된 분이 많지 않잖아요. 다 이렇게 되지. 그걸 좀 줄이는 게 되게 좋고요. 특히나 목은 다른 스트레칭보다도 목을 그냥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 뭐 굳이 많이 돌리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은 뒤로 이렇게 많이 젖히는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 말고 더 하시고 싶으면, 사실은 막 이렇게 막 방송 보면 옆으로 이렇게 막 힘줘가지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보다는 지금 저쪽에 앉아 계시는 우리 방청객처럼 천천히 좌우로 돌리기, 크게 원을 그리듯이 관절을 그냥 천천히 느끼면서 돌리는 그 운동, 두 가지면 사실은 목에 대해서 더 이상 운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걷는 운동을 하시면 목 주변이나 허리 등 주변에 있는 기능적인 회복이나 기능적인 사용을 다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사실은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하나 더 제가 준비한 게, 이런 운동을 좀 따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넘어갔네. 저희 병원에서 이게 이제 이름을 오리 날개 운동 이렇게 붙였는데요. 뭐 허리랑 목에 다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양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팔을 약간 뒤로 하면서 고개를 좀 뒤로 젖히는 이런 신전 운동이 실제로는 목과 등에 여러 가지 근긴장을 좀 억제하면서 정상적인 목의 C자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실은 좋은 운동이에요. 저희 병원에 사실은 이게 마지막 모토였는데,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드신, 이제 저희 외조모께서 이제 올해 100세가 넘으셨거든요.
올해 조금 안 좋으셔서 제가 올 초에 수술을 조금 했는데요. 대부분 압박골절이라고 해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뼈가 하나씩 좀 부러지니까. 근데 지금 그래도 혼자 잘 사십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까지 정형외과 질환은 이렇게 정상으로 만드는 조직, 정상 조직으로 만들려고 외과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사실은 관리하는 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조금 접근하셔서 병원도 찾으시고 전문의랑 상의를 하시면 좋은 건강 습관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1시간 강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신 서초구청에도 감사드리고 기회 될 때마다 좀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설명 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나우병 정재훈이었습니다.